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시설개론 입문서 과정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은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보통 1회에서 8회까지 공개시험 이전부까지는 보통 시험 유형이 기본 이론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공개시험이 되고 나서부터는 건축 표준 시방서나 또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나 관계 법령 부분 이런 부분이 자꾸 출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좀 광범위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학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째 단계로 해야 될 것이 이 시설개론 과목은 기초 용어부터 차근차근히 익혀져서 우리에게 공부 학습을 할 수 있는 일단은 길을 트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 용어부터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파트의 기본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기본 전체적으로 다 암기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실정이 나서 금방 책을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용어 다음에는 기본 이론을 잡아주시고요. 구체적인 어려운 부분 심화학습은 나중에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 체계가 그래서 입문서 과정에서는 용어 위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는 기본 학습과 심화학습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 입문서 과정에서 기초 용어부터 기본을 잡으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 용어에서도 의외적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 용어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은 크게 이 두 파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건축구조편하고 자, 건축구조는 이 공동주택의 뼈대 이 뼈대와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것이 건축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해야 되겠죠. 주택에 사시는데 자, 지진이 나서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건축물에 적용되는 뭐 하중들이나 뭐 구조나 각 구조의 특징이나 또는 마감공사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건축구조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에 사시면서 뭐 세면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생리적 현상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죠. 이런 기능적인 측면이 바로 건축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설비 파트 이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은 정확히 50대 55로 나옵니다. 요거 50%. 그래서 이 40문제 중에 20문제가 기출이 되고요. 그리고 건축 설비 50%에서 자, 20문제 정확히 출제됩니다. 뭐 시험 공고에서는 뭐 50% 내외가 출제된다 이렇게 공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히 20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은 나중에 2차에서도 기출이 됩니다. 특히 건축 설비편이 2차 시험에 좀 많은 문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건축 구조편에서는 장기 수선 계획과 관련된 기본적인 마감 공사들이 간혹가다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파트인 건축 구조 파트의 기초 용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입문서 자, 그래서 이 총론 파트가 나오고 있죠. 총론.
군축 구조의 총론 파트의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건축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건축물. 자, 인간이 인공을 가해서 만든 피조물을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그 공작물 중에 건축물의 정의를 내려놔야 되겠죠. 무조건 인간이 인공을 가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다 건축물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규정을 우리가 법에서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건축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토지에 정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토지의 정착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정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동식 주택, 모빌하우스 같은 것은 대지에, 땅에, 토지에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로 분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정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정량의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이 지붕이 필수적입니다. 지붕이 있으면서 여기에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 수직부재는 기둥이나 오알, 벽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것이 건축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도 되고 지붕과 기둥이 있어도 되고 지붕과 벽이 있어도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붕 없이 기둥이나 벽을 외부만 돌려놓게 되면 이것은 건축물로 보지 않고 일반 공작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로 보겠다. 이에 딸린 시설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축물인데 여기에 이에 딸린 시설물이 건축물이 된다는 겁니다. 딸린 시설물적인 측면. 그러면 딸린 시설물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남들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방지하기 담장을 설치할 수 있겠죠. 담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문을 설치할 것이다. 그러면 이겁니다. 건축물에 딸린 담장이나 대문은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나대지에 그냥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집터를 먼저 구했습니다. 나대지 상태에다가 내가 땅을 사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지 또는 항상 반려동물들 들고 와서 개 이런 거 들고 와서 이게 다 똥 누고 가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담장을 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담장을 축조했습니다. 이래 나대지에 담장을 축조하는 것, 이것은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적용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담장을 축조하는 행위는 2m 이하로 축조하면 다른 법령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m 넘는 담장을 치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바로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우리가 축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m 이하로 담장을 축조하게 되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이것이 건축물이고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도시의 지하 상가들이 많죠. 그래서 점포나 이런 사무소와 같은 그래서 이런 지하 상가나 이런 것들이 점포된 지하에 설치되는 이런 점포라든지 사무소나 등등 이런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지하의 점포나 이런 사무소 같은 것들은 대지 지분율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체적 대지 토지를 정하지 않고요. 평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도로 밑부분에 지하 상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30년 보통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등기는 있지만 토지에 대한 등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리를 잘 보셔야 돼요. 몇 년 남았는지. 그래서 이것도 건축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가장 간단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주요 구조부. 자,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구조물 중에 이 부재 중에 자, 하재란 재난 시 기본 안전을 위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주요 구조부를 잡았습니다. 자, 화재로 인해서 이 부재가 손실이 되면 건축물의 붕괴나 인명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부재 6가지를 주요 구조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익기둥이나 지하층 바닥이나 작은 보나 이런 차양이나 옥외계단 이런 것은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화재 시 붕괴가 됐을 때 이 구조물을 위험에 처할 수 있거나 인명사고 많이 날 수 있는 부재를 주요 구조부 6가지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시험에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하고 내력벽, 보, 지붕틀 크게 이 6가지만 해당됩니다. 바닥, 주계단, 기둥 총 6가지가 주요 구조부에 들어갑니다. 봐두시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보는 왜 아니? 지하층 바닥은 이거죠. 지하층 바닥은 지표하고 맞닿죠. 땅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시라도 지하층 바닥이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닌 겁니다. 주요 구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은 되는데 사익기둥, 보통 사익기둥이란 것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갖다가 축조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지어갈 때 설치되는 뼈대인 일반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둥과 기둥이 이렇게 나와서 보가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하면서 무엇인가 하면 이 중앙에다 이렇게 사익기둥을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익기둥은 건축물 축조할 때 골조뼈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도 관계가 없어요. 주기둥이 붙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익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요. 그리고 작은 보, 작은 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작은 보라고 칭합니다. 보통 기둥이 있을 때 이 기둥하고 이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는 일반 보예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이 수평부재, 연결하는 이 수평부재를 우리가 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보예요. 큰 보 개념이 되는 거예요. 큰 보. 보통 여기에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보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작은 보라는 것은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는 것이 작은 보의 개념이 됩니다. 작은 보는 이 큰 보와 이 큰 보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큰 보를 연결하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보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보는 작은 보라고 꼭 써주게 됩니다. 이번이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작은 보는 이제 이거죠. 작은 보가 파괴되더라도 큰 보가 지탱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기둥이 있을 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가 이렇게 이것이 큰 보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는 것이 작은 보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보. 그러면 이 작은 보는 훼손이 되더라도 큰 보만 지탱이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큰 보가 붕괴되면 전체 바닥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보는 주요 구조부에 속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총 6개만 해당이 됩니다. 6가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주계단은 되지만 옥외계단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계단이라는 것은 자 보통 계단이 상하 수직 통로죠. 동선이 되는데 그 수직 통로로서 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이 주계단이 됩니다. 그런데 옥외계단은 주계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옥외계단은 보조적으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주계단은 옥외에 놓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기둥에 대해서 내죠. 기둥은 자 수직부재가 되겠죠. 기둥은 자 기둥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기둥에 간혹가다 한 번씩 파가 본 분도 있죠. 먼 산 파고 가다가 많이 봐. 최근에는 더 박을 가능성이 없겠죠. 스마트폰 하고 가다가 앞에 안 보고 가서 박는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기둥은 수직부재가 되겠죠. 기둥은 수직부재니까 수직부재죠. 수직부재이기 때문에 기둥은 이렇게 수직부재이기 때문에 자 보통 위에서 이 축방향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보시면 기둥에서 2번에 보시면 기둥이라 하면 높이가 최소 단면치의 3배 또는 혹은 그 3배 이상 되는 것을 기둥이라고 하는데 근데 주의할 것 주로 축방향이라고 나오죠. 자 원래 축방향의 개념에 대해서 축방향이라는 것은 쉽게 길이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축의 개념이 이것이 축이거든요. 공식적인 용어로 따지면 어떤 부재가 있을 때 이 부재에 자 여기에 면이 있겠죠. 양쪽에 면이 있는데 이 도면의 중심 도심과 이 도심 도면의 중심인 도심 이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선 이것이 바로 축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축방향은. 그러면 축방향 개념은 축방향은 바로 길이 방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보면 길이 방향, 긴 방향이 축방향입니다. 축방향에 대한 압축이죠. 누르는 하중으로 작용될 수밖에 누르는 힘을 받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압축하죠. 자, 원래 압축력이라고 하죠. 압축력. 자,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 하거든요. 압축력. 그래서 압축하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누르는 힘인 압축하중을 받는 게 수직부재는. 자, 그러면 수직부재하고 수평부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둥이나 벽과 같은 부재는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압축. 그래서 옛날 시험에 나올 때 인장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는 힘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압축 개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기둥 부분에서.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자, 보가 나옵니다. 보. 자, 보라는 것은 자, 여기가 이 수직부재인 이 기둥이 있겠죠.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자, 우리가 수평 이 구조부재가 보의 개념이 됩니다. 보. 그래서 아까 했어요. 큰 보하고 작은 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는 보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큰 보가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큰 보의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는 작은 보 두 가지가 설계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큰 보만 설계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작은 보는 슬래브 면적이 클 때 보통 작은 보 설계를 많이 해줍니다.
아니면 슬래브 두께가 충분히 두껍지 않아서 그 힘 모멘트를 많이 받을 때 이런 작은 보 설계를 보통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아둘 건 그러면 이 보는 수평부재일 수밖에 없죠. 이 수평부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서 부재라는 것은 이걸 다 부재라 해요. 부재는 수직부재가 있고 수평부재, 경사부재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근데 이 부재는 보통 부재란 용어는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가 부재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입니다.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를 부재라고 해요. 뭐 기둥, 보, 바닥관대 이런 것은 다 부재라고 칭하고요. 근데 그 부재가 수직 부재로 있는 것도 있고 수평으로 있는 부재도 있고 경사재로 있는 사재로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수평 부재니까 수평 부재는 대표적으로 어떤 힘을 받을 수가 있네. 이겁니다. 여기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기둥과 기둥이 있는 수평 부재 보가 있잖아요. 그럼 보에서 하중이 작용되면 쉽게 이거 보시면 되겠죠. 어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매놓으면 줄이 처질 수밖에 없겠죠. 휘어집니다. 그래서 휘는 이런 모멘트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움직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부재가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으로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보는 힘 모멘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휘어지는 모멘트, 움직임을 받을 수밖에 없죠. 힘 모멘트하고 이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전단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을 받아요. 전단력하고 이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단력이라는 것은 보통 이것을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전단력은 9번에 나옵니다. 7, 8, 9의 압축력, 인장력, 전단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힘 모멘트가. 그러면 전단력이란 것은 그 9번에 보시면 8페이지였죠. 8페이지 9번에 보면 전단력이 어떤 부재를 그럼 두 개의 반대 힘에 의해서 이 부재를 절단하려고 자르려고 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전단력. 그러면 이 수평부재인 보는 이 힘 모멘트가 작용하기 때문에 휘어져. 휘는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휘어지면 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힘 모멘트에서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합니다. 인장력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보는 일단은 수평부재라는 측면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5번에 벽이 나옵니다. 벽. 벽은 우리가 영어로 월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벽은 여러분들 그게 법적인 용어적인 측면은 그 1번 했습니다. 두께가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 지수가 그 벽 두께의 3배가 넘는 우리가 수직 부재를 우리가 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벽의 개념은 이렇게 최소한 벽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께에 대해서 이 길이가 3배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 두께에 대해서 이 T에 대해서 이게 3T 이상은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3배 이상 되는 수직 부재가 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벽은 우리가 벽은 여러 가지 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2번에 장막벽도 있고 3번에 내력벽, 벽의 종류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벽은 3번을 먼저 해주면 내력벽. 내력벽 개념부터 간략히 보시면 내력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벽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간단히 하면
바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입니다. 하중을 지지할 수 또는 분담이나 지지할 수 있는 벽, 이것이 내력벽입니다. 내력벽. 보통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들은 건축물 뼈대를 축조할 때 같이 올라가는 벽이 내력벽입니다. 그러면 보통 건물의 뼈대 골조를 올리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벽은 내력벽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근육이 내력벽이고요. 추가적으로 밥 많이 먹어서 찌는 게 비계살이잖아요. 그것이 내력벽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의 내력벽의 반대 개념이 되는 게 안일비자 붙여서 비내력벽 개념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비내력벽은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대표 비내력벽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장막벽이나 칸막이 벽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막벽. 자, 장막벽은 골조가 있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나 또는 철골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 같은 골조 뼈대가 짜여져 있는 건축물에 나중에 벽돌이나 블록 등을 이용해서 벽을 쌓는 것을 장막벽이라고 칭합니다. 장막벽. 그래서 장막벽은 얼마든지 우리가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막벽이 있고 그 다음에 칸막이벽. 자, 칸막이벽이라는 것은 자, 보통 어떤 공간을 나누어서 쓸 때죠. 칸을 나누어서 쓰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어디를 임대를 했습니다. 영업을 하기 임대를 얻어서 하나를 전체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실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칸을 쳐서 쓸 수 있죠. 그 벽이 칸막이 벽이 됩니다. 그래서 장막벽이나 칸막이 벽은 비내력벽,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벽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11회 하중을 지지하지 아니하는 부재에서 칸막이 벽이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슬래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브, 보통 우리 바닥이라고 하죠. 바닥. 그래서 바닥 슬래브 또는 상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기둥을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세우고 나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인 보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보가 있고요. 그래서 기둥이 있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사람이 살 수는 없죠. 이 상판이 필요하겠죠. 바닥이. 그래서 여기 치지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라고 하죠. 슬래브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페이지 그 그림에 보시면 슬래브 바닥판이 있죠. 그래서 거기 기둥하고 슬래브하고 큰 보, 작은 보, 기초 이런 부분이 그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7번에 압축력 나오죠. 압축력은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압축력은 수직 부재들이 많이 받죠. 기둥이나 벽과 같은 수직 부재가 맞는 것이 압축력이고, 그러면 이 압축력이란 누르는 힘이죠. 어느 부재가 있을 때 여기에 압축력이 작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압축력이 작용되고 그 부재 내부에 누르는 힘 압축력이 작용이 되면 부재 내부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것은 자, 이 내부에 생기는 힘을, 부재 내부에 저항하려고 내부에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내부에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고 해요. 응력. 그러면 이게 압축력이 작용됐기 때문에 압축 응력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에 인장력, 8번에 인장력은 잡아당기는 힘이죠. 잡아당기는 힘. 이것이 인장력 개념이 됩니다. 그럼 부재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내부에는 인장응력. 만약에 인장응력이 약하면 부재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자, 전단력, 절단하려고 하는 그러면 부재 이 전단력은 기본적으로 그 부재의 직각 방향으로 두 개 힘이 정해서 이 부재를 자르려고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입니다. 그러면 부재 내부에 자는 전단응력이 생기게 되겠죠. 전단력에 의해서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은 전단응력이 발생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모멘트. 모멘트라는 것은 원래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게 모멘트죠. 움직임인데 원래 모멘트란 힘에다가 곱하기 거리를 한 것이 모멘트입니다. 모멘트 움직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이 홈런 타자일수록 방망이 길이가 긴 걸 쓰죠. 힘에다 파워에다가 거리를 곱한 게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11번에 자 고정하중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번에 고정하중. 자, 고정하중은 보통 사하중이라고도 하고요. 사하중. 데드로드. 고정하중은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구조물, 자, 건물 뼈대의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하중은 구조물의 차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물의 차중. 바로 자체의 무게다 보시면 됩니다. 기둥이나 포, 벽이나 바닥판 같은 자체의 무게를 고정하중이라고 합니다. 고정하중. 그리고 이 구조물에 부착 고정된 것도 이 구조물에 부착 고정이 되면 고정하중입니다. 부착 고정된 것들도 고정하중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그러면 고정하중하고 적재하중, 적재하중, 하라중, 라이벌로드인 하라중 두 개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겁니다. 건물을 이제 분양을 받아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그럼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 뼈대는 고정하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물건이나 책상,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것이 적재하중, 하라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바닥이나 이런 지붕에 적재되는 사람이나 가구와 물건이 적재되는 것이 적재하중, 하라중이죠. 그러면 이 적재하중, 하라중은 무엇이 되는? 이거는 부착 고정이 되면 안 돼요. 얘들은 고정하중은 부착 고정이 되어야 되지만 적재하중은 부착 고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재하중은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이라고 보시면 돼. 점유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발생되는 하중이 적재하중, 하라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재하중과 이 고정하중의 구분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 사용함으로 들어가서 자, 발생된 하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 부착돼서는 안 되고 고정하중은 움직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행력이 나옵니다. 13번에 행력. 행력은 수평력이죠. 수평력. 바람이나 지진과 같은 것이 행력입니다. 특히 지진이 굉장히 위험하죠. 지진은 인명피해를 엄청나게 가져오죠. 큰 지진은 수평력으로 작용한 행력, 지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경간, 간 사이,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자, 경간, 간 사이라고 보통 일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최근에 벽식 구조에서는 벽과 벽의 중심 간의 거리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교량 다리가 있어서 교량의 경우는 교각과 교각 중심 간의 거리를 보통 간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간 간사경으로 스판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15번에 보면 가세 개념이 나옵니다. 가세, 브레이서. 15번의 가세 개념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떤 건물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력이 작용되면 옆에서 밀으면 지진 같은 행력이 이게 이렇게 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설치해주는 이 부재를 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력 보강 목적으로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뒷방 이 대각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제죠. 설치하는 경사부재입니다. 경사부재를 가세라고 합니다. 가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와서 우리 집이 못 버틸 것 같다. 그럼 사면에다가 이 철제를 딱 짜가지고요. 철골로 기둥 세워야 되겠죠. 밑에 하고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사면에다 다 세우세요. 안에다가 짜가 용접해서 만들어도 되죠.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 가세를 X 다 해놓으면 됩니다. 조직조라도. 그러면 붕괴 거의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세가 대각선 이제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이 경사부재를 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16번 모듈. 자, 모듈이라는 것은 최근에 많은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빨리빨리 짓기 위해서는 치수를 단위화시켜내야 돼요. 그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공업화 하려고 하면 대량 생산이나 이런 걸 하려고 보면 치수를 단위화시켜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치수를 단위화시킨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파킹을 해야 되는데 모든 차, 우리나라에 전국에 있는 차들이 크기가 모두 다양하다. 바퀴 폭이라든지 다양하게 되면 안 맞죠. 특히 기차가 달려야 되는데 아이고 지방마다 다 선로 폭이 틀려지면 안 되겠죠. 기차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기차가 여기에서 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만들겠다. 그럼 나라마다 다 틀려버리면 못 지나겠죠. 이 모듈화시킨 치수를 단위화시켜 놓은 것이 모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7번 자굴. 자굴이라는 것은 앉을 잡자죠. 예, 굴절된다. 그럼 기둥, 가는 기둥이나 이런 판이 있을 때 어떤 힘이 작용되면 이 부재가 못 버티고 휘어지는 현상이죠. 이것이 자굴입니다. 자굴. 그러면 이 자굴은 특히 어느 구조에서 좀 고려해야 되는가 하면 이 철골 구조에서 자굴에 대한 방지를 해줘야 돼. 철골 구조에서. 자, 이 철은 잘 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재에 비해서 연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굴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자굴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철골 구조를 지을 때 이런 자굴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8번에 보시면 조적이 나오죠. 짤조자 쌀적입니다. 자, 조적이라는 것은 벽돌집이나 담장과 같이 어떤 부재를 하나하나 쌓아서 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서 이렇게 짠 겁니다. 그럼 벽돌이나 돌 같은 게 있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린 것 조적입니다. 그래서 조적은 쉽게 붕괴가 됩니다. 지진이 왔을 때. 자, 그래서 나는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고 싶다. 그럼 조적조, 벽돌집에는 될 수 있는 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19번에 보시면 공기. 자, 공기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사 기간의 준말입니다. 공기.
공사기간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건축공사기간이죠. 지금 사용 승인일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건축물에 대해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공기는 쉽게 공사기간의 준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기 단축, 공사기간을 단축 짧게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20번에 보시면 커튼과 같은 월벽이라는 거죠. 커튼월이라는 것은. 커튼월은 쉽게 이겁니다. 자, 현장에서 직접 벽을 제조하지 않고요. 공장 제품을 이용해서 외벽을 조립하는 벽을 보통 현재는 커튼월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비내력벽을 커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장 제품으로 외벽을 조립하는 벽을 커튼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63빌딩이라든지 자, 제2롯데월드 500 몇십 메다 건물 짓죠. 이런 외벽을 갖다 조립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벽을 커튼월이라고 칭합니다. 커튼월. 커튼과 같은 월벽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실내 공간하고 실외 공간 있죠. 실내 공간을 차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벽이다 이게. 그리고 21번에 보면 실링제. 자, 실링제라는 것은 쉽게 하면 여러분들은 실리콘이나 코킹 같은 거 이런 걸 실링제라 보시면 된다. 자, 최근에 건축물들이 조립 공법이라든지 또는 이 커튼홀 공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외벽을 조립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재료와 재료 사이 줄눈 조인트가 생기는데 그 줄눈에 빗물을 차단하거나 또는 차음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넣는 줄눈 재료를 실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리콘 쏟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창틀인데 그래서 실링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건축물의 프리페버 공법이 바로 조립 공법이죠. 그래서 커튼홀 공법에 대해 줄눈제를 실링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번에 보면 수장이라는 것은 자, 주로 장식을 목적으로 붙여대는 공사, 쉽게 마감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천장에 전선이나 전구가 막 매달려 있으면 천장 바라보기가 싫습니다. 간혹가다 거미, 스파이더맨이 막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장을 가려되게 해서 우리가 반자를 만들죠. 그런 것들이 수장공사입니다. 그리고 벽면에 벽지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나는 이 좋은 나무 이 피스톤 향 같은 피톤 피치 같은 이런 향을 내는 목재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수장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는 장판지를 깐다, 마루너를 깐다 이런 것들이 수장입니다. 마무리 공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마무리 공사. 자, 그리고 이음은 제2길이 방향으로 두 부재를 접한 것은 어떤 부재가 있을 때 이음 있는다는 것은 이 길이 이렇게 긴 것을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것. 자, 그러면 이음 실도 이렇게 있는다고 표현하죠. 기니까.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이런 접합을 하는 것을 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춤은 옛날에 여러분 연세가 많은 분들은 옛날 학교의 책상이나 글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일정한 각도로 목재와 목재 사이, 그럼 이렇게 두 부재 만나면 이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끼어가 이런 맞췄다든지 이런 일정한 각도로 접합하는 것을 우리가 맞춤이라고 합니다. 맞춤. 자, 그리고 25번에 강성. 자, 강성이라는 것은 구조 외력을 받았을 때 변형하지 않으려 적게 하는 성질, 변형하지 않으려거나 또는 적게 하려고 하는 성질을 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부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하중에 외력이 작용되든 무슨 힘이 작용이 되든 이런 부분이 변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을 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성이 좋다는 것은 변형이 적다는 거예요. 강성이 크다는 것은 강성이 적으면 변형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성은 변형이 적은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게 하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번에 가세골조 나오죠. 행력 저항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구성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식이든 관계없는데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 때 트러스와 같이 거기 이렇게 놨죠. 건물골조 방식은 이중골조 방식에서 중심형 또는 편심형의 수직 트러스와 같은 동등구조.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행력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가세골조에 속합니다. 원래 앞에서 가세에 대해서 배웠죠.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경사부재를 했는데 이것을 수직 트러스 형태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트러스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것을 가세골조입니다. 그리고 27번과 28번은 꼭 비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7번에 건물골조 방식과 모멘트 골조 방식. 건물골조 방식이 있고요. 모멘트 골조 방식이 있습니다. 28번에 모멘트 골조 방식. 모멘트 골조 방식과 이 건물 골조 방식의 차이점은 이 수직 하중이나 행력을 보아 기둥, 이 라멘 골조가 다 받아줘. 라멘 골조 받아요. 보통 원래 라멘 골조가 바로 이거죠. 이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인 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가 있어요. 보가 있고 이 보와 보를 연결하는 이 바닥판 슬래브가 있죠. 슬래브 바닥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라멘 골조죠. 이것이 라멘 구조예요. 라멘 골조인데 그럼 이 라멘 골조가 수직 하중이든 행력을 다 받아주는 구조 형식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든 수직 하중이든 혹시 수평 하중이든 이 두 가지 힘을 다 받아주는 라멘 골조가 받은 건 모멘트 골조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옛날에 4, 5층짜리 빌딩들이 거의 모멘트 골조 방식이라 보면 돼.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큰 건물은 좀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 골조 방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건물 골조 방식.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 이 라멘 골조가 분담을 입체 골조가 분담하고 그래서 이 건물 골조 방식은 수직 하중은 이 입체 골조가 일반적인 그 자체 뼈대들이 다 분담한다는 거예요. 입체 골조가 분담하고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 건물 골조 방식 지진 하중은 다른 이 수평 하중인 지진 하중을 이 전담벽 원래 전담벽이라는 것은 행력 수평 하중을 분담하기 위해서 설치된 벽이 전담벽입니다. 그래서 이 전담벽은 지진이나 이런 진동과 같은 이 수평 하중을 저항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을 전담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전담벽이나 가세골조가 분담을 해주는 거예요. 지진하중, 수평하중이니까 이것을 건물골조 방식에 취합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빌딩들이 거의 다가 이 건물골조 방식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건물골조 방식은. 웬만한 빌딩은 거의 대부분 이거라 보시면 돼요. 건물골조 방식. 그래서 두 가지를 요거는 혹시나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멘트 골조 방식에다가 연성 부동성질을 더 가해 준 게 29번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이 되는 거예요. 29번이고요. 그리고 30번에 이중 골조 방식은 두 가지를 조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해놨죠. 행력 25 이상 부담은 연성 모멘트 골조가 부담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전담벽이나 가세골조를 조합한 구조 방식을 우리가 이중골조 방식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26번에서 30번까지가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부분에서 이 골조의 용어 부분을 따왔습니다. 앞으로 시험은 자꾸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다루어 놨습니다. 특히 27번이나 28번 형태가 우리나라에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골조 방식을 묻는 형태가 혹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단 총론 파트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초구조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